벚꽃 축제 하는데 이런 데는요, 경찰이 배치돼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출입 금지시키고 있답니다.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자, 11번 볼까요?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가. 주민자치 이렇게 얘기했지,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기억나세요?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하고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분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단체자치의 특징이면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전제로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체자치에서는 고유 이임 사무가 구분되죠. 주민자치에서는 고유 이임 사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임 사무 자체가 없어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 단체자치의 특성이라는 것은 법률적 차원의 자치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민자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미죠. 법률적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주민자치는 고유건설이고 단체자치는 전력건설의 입장입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단체자치는 고유사무하고 이임사무가 구분되는데 고유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지휘지만 이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휘가 된다. 아까 이중적 지휘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죠. 11번은 정답이 몇 번인고? 4번 고유건설에 해당되는 거. 이게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11번은 정답이 4번이에요. 주민이 개입해서 연고를 통합했다. 오케이? 자, 12번. 다음,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바우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선택권을. 자, 1번, 민간 부분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왜냐?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게 되니까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두 번째,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 주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3번,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바로 이 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보한다. 4번,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서비스 질을 보다 더 제고시킬 수가 있다.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됩니다. 왜냐, 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번이. 13번, 인사행정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탄력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탄력적인 인사관리는 직위분리제가 아니라 계급제예요. 계급제는 직무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2번,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여러분들, 바로 이 역관주의는 정당 정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성의 이념을 제고시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 정치 발전에 기여했던 인사제도니까. 3번, 실적주의는 정책 중립을 지향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정책 중립을 지향함으로써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킨다. 이게 실적제가 지니는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적제는 역관제의 반발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공무원 임명에서 모든 정치적인 그런 영향 또는 정책 임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화되는 이런 한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적극적 인사행정은 뭐냐면 이것은 실적제가 바로 이와 같이 소극적인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실적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역관제 요소를 가미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실적자에다가 역관제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의 특징이다. 4번 직업 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충원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직업 공무원제는 폐쇄형이죠. 폐쇄형이기 때문에 계급제예요. 그리고 일반 행정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13번에서 가장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에서 옳은 것은 자, 실적자가 지니는 한계는 인사행정을 소극화, 형식화시켰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죠. 그걸 보완하는 그런 특징으로서 적적 인사행정 이것도 표현할 수 있더라. 자, 1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 사거리 넘어가서 보면 고용복지센터 있죠?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이건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거예요. 청주에다가. 청주지방병무청, 청주지방조달청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그러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니 왜 위에서 뚜둑 소리가 나지? 어? 아래에서 그런 거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정업무의 통일성, OX. 행정업무의 통일성, 맞습니다. 통일적인 행정을 수행하는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또 하나, 광역행정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광역행정.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던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이 열려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국세청장이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을 좀 더 모아놓고 2020년도에 국세청에서 하게 될 그 가장 중점을 두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탈세를 방지한다. 이런 그 업무 목표가 있다면 탈세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기준에 바탕을 두고 세무 업무를 추진한다. 그 다음에 모든 전국의 세무관서장들은 국세청장이 지시하는 이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런 면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통일적인 행정 수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통일적인 행정 수행. 그다음 광역행정에도 바로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거죠. 그런데 책임행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책임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 대한 책임이죠. 근데 여러분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누구의 책임을 지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여기 청주지방 고용복지센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지는단 말이에요. 여기 청장은. 아셨어요? 주민에 대한 책임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책임행정과는 무관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청주지방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청주에다 설치한 하부기관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케이? 자, 14번에서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 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기관에 해당한다. 맞죠? 2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 빨간 볼펜으로 이 표현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한다. 이건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나 참여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요, 제가 지금 이 표현을 밑줄 그어놓으라는 건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이 표현이 자주 인용이 된다고. 지금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자주 인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해 두셔야 돼요. 3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맞죠?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 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각각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자, 이 청주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 지방행정기관들이 있잖아. 여기 협조가 이루어집니까? 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은 그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부처 이기주의 또는 부처 할거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청주지방 병무청, 청주지방 조달청, 그 다음에 고용복지센터, 이 부서들 간의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처 이기주의, 부처 할거주의 이런 것들이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자, 14번에서는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둘 거.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이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죠? 종합행정을 져야 합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자, 보세요. 여기 청주시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청주지방 조달청, 청주지방 병무청, 그 다음에 청주지방 고용복지센터. 별도의 그러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수행하게 돼요. 아셨어요? 종합행정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주체가 돼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별도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행정을 져야 합니다. 종합행정을 져야 한다. 어? 기억해둬야 될 표현들이야. 종합행정을 져야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응? 자, 15번. 14번의 정답 몇 번인고? 2번이에요. 자, 15번.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그리드 모형.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쪽은 과학. 그럼 이쪽은 조직 구성원인 인간. 각각 여기 9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가장 전형적인 유형으로 이렇게 5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는 타협형이고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 단합형. 이렇게 비교했단 말이야. 관리 그리드 모양. 이거네. 행태론적 리더십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태론에서. 2번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에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PRS. 내가 그 스마트강 강의할 때 정리해 줬었는데 PRS는 뭐냐면 이건 직위에 따른 권력, 파워예요. 파워. 그 다음에 R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relations. 그 다음에 S는 화합 구조, 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 세 가지가 상황 변수야. 아셨어? 피들러. 근데 상황 조건이 리드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은 중간이다. 상황 변수가 리더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리더십은 여기에 중간에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지향의 리더십. 아셨어? 관계지향의 리더십. 이게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 릴레이션스. 관계지향의 리더십이에요. 반면에 이 상황 조건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과업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아셨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앞에 P가 있으니까 피들러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라고. 전부 다 억지죠. 피들러. 그 다음에 허쉬하고 브레인차이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허쉬 초콜릿 오래된 회사니까 굉장히 성숙돼 있단 말이야. 아셨어?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는 부하의 성숙도라고 얘기했어요. 부하의 성숙도. 그 다음에 하우스하고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 부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상황 변수가 뭐냐면 부근이란 말은 이게 부하의 특성, 부하의 특성.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오케이? 부하의 특성하고 근무 환경 이게 상황 변수예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그래서 집 부근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집 부근이야, 아셨어? 리더십의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여기서 이제 상황 변수들, 그러한 상황 변수들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은 각기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치? 각각의 상황 변수들에 따라서. 피들의 상황 적응 모형. 그 다음에 허쉬와 브레인차일드의 3차원 리더십 이론. 부하의 선호도를 전제로.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 상황 변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하의 특성, 그 다음에 근무 환경. 15번은 1번입니다. 오케이? 근데 기억해 둘 것은 이건 좀 기억해 두시라고. 세 가지 변수가 PRS예요. 직위, 권력 해서 파워라고.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의 관계, 릴레이션스.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 구조, 스트럭처. 세 가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조건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중간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적절한 리더십 이론은 관계 지향의 리더십이다.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15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볼까요? 공무원의 부패 방지 대책에 가장 옳지 않은 1번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의 강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무원의 부패 방지 대책.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죠.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가 됐건 사회적 규제가 됐건 규제가 강화되면 부패가 만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패 방지 대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규제가 됐건 사회적 규제가 됐건 규제가 강화되면 부패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패 방지 대책에 적절하지가 않아. 혼동하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잖아.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사회적 규제. 부패 방지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자, 행정 정보를 공개한다랄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랄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랄지, 전부 다 부패 방지 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자, 17번. 거시 조직 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여러분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옆에 간단하게 쓰라고 그랬어요. 거시 조직 이론 나오면. 여기는 결정론, 여기는 임의론, 여기는 개별 조직, 여기는 조직군, 이렇게. 구, 조, 경, 이렇게. 그 다음에 전, 자, 공. 10초면 끝납니다. 아셨어요? 10초면 끝나. 이거 쓰는데. 그럼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건 구조적 상황론, 이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 경제학,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런 것들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해둬야지. 그럼 1번 보세요.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제가 클러스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연구소가 있고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기업들이 그 연구 성과물을 이제 상품화해서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하겠죠. 또 여기에 정부가 지원해주고 대학이 있어가지고
연구 인력을 배출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기관들은 필요한 자금도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거죠. 산학연 협력 시스템. 산학연 협력 시스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예요. 아셨어요? 이 공동체가 바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생태학으로는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이 조직 간의 공동의 전략을 꾀하는 것이죠. 조직의 내적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2번,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의 피동적인 조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자원 의존 이론은 결정론이 아니라 뭐야? 임의론이에요. 결정론은 조직을 환경의 피동적인 존재, 여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동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의 시각이니까. 3번, 구조적 상황 이론은 환경에 적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를 강조한다. 환경에 적하는 조직의 구조 설계. 맞잖아요. 결정론 입장이니까. 조직 구조는 이 환경 조건에 따라 조직 구조는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4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합니까? 여기 보세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결정론이에요. 조직의 주도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요, 결정론이 아니라 뭐야? 임의론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지. 그치? 여러분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그거잖아. 조직군은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의 조건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란 말이야. 조직의 주도적인 선택을 강조한다? 전혀 거리가 멀어. 자, 17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자, 직무평가 방법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서분 요점 이렇게 서분 요점. 여러분 여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서열법 나오면 볼 것도 없이 요소 비교법 이런 거 나오면 상대평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점수법 분리법 이거 나오면 뭐야? 절대평가죠. 점수법 있는 것은 계량적이고 여기는 비계량적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이것도 10초도 안 걸려. 서분 요점. 오케이? 분리법은 등급 기준표. 점수법은 직무평가 기준표.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잖아. 아까. 그 다음에 요소 비교법은 기준 직위를 정하고 이 기준 직위에 바탕을 두고 비교를 해나가는 거야. 자, 18번에서 1번 봅시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를 고찰하고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서열법. 그러니 상대평가지. 2번, 분리법은 각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감의 수준 등을 판정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에 분류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 사전에 정해놓은 등급에 분류한다. 그 말은 등급 기준표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 배치만 하면 되는 거야. 등급 기준표를 만들어놓고. 3번, 점수법은 각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의 척도에 따라서 계량적으로 계측한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 그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점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총점으로. 이게 점수법입니다. 그래서 각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의 척도에 따라 평가해서 직무에 구성되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량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4번,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에 중심되는 기준 직무를 선정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와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들을 상호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가치를 질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여기 보세요. 요소 비교법. 계량적인 평가라고 그랬지? 비계량적인 평가. 이것은 질적인 거지만 이것은 뭐야? 양적인 거예요. 아셨어요?
비계량적인 것은 질적이고 계량적인 것은 양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4번 틀렸잖아요. 요소 비교법은 상대적인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지. 응? 양적인 거야. 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텁은 요점. 오케이? 이것은 상대적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평가예요. 여기는 비계량적이고 여기는 계량적인 평가고 각각. 응? 그리고 등급 기준표, 직무평가 기준표 각각. 직무평가 기준표는 그거예요.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점수를 합산하게 되면 총점이 나오죠. 그 총점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점수법에 관한 겁니다. 이건요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건 주로 정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등급 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는 분리법. 자, 1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이건 반복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챙겨놔야 돼. 응? 자, 19번. 대표 관리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리의 전문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겁니까? 대표 관리자는 역차별과 더불어 전문성이 저해된다. 왜냐? 공무원 채용의 1차 기준이 출신 집단이고 2차 기준이 실적이기 때문에. 그죠? 전문성이 저해된다. 2번. 역차별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3번.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뭐냐? 대외적 민주화예요. 자, 보세요. 다양한 사회, 다양한 출신들을 골고루 이렇게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공무원이 된 이후에 자기의 출신 집단을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니까 대외적 민주성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대표 관리자는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내부 통제를 기할 수 있다. OX. 내부 통제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다양한 출신들을 이렇게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안에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내부 통제를 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정이 굉장히 전문화되죠?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되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통제가 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다양한 구성원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안에 서로 견제를 통해 내부 통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그 다음 4번. 사회의 각계각층의 일을 공공정책에 반영해서 사회적인 정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내부 통제를 기하게 된다. 내부 통제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19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대외적 민주성, 그 다음에 내부 통제, 내부 통제. 그리고 대표 관리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 기획운동이에요. 실질적 기획운동이죠. 또한 결과의 공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 기획운동과 더불어 결과의 공평을. 대표 관리자. 자, 19번 정답 1번이야. 자, 20번 볼까요?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보기에 보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건 보통 1970년대까지, 그 다음에 1980년대, 1990년대 이렇게 비교하면 80년대가 신공공관리론이죠. 신공공관리론. 90년대는 신공공서비스론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까지를 전통행정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까지를 전통행정이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이후에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구분해갖고 정리해놨어요. 아셨어요? 자, 1번에 민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통적 행정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니은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과 책임을 수반한다. 지금 여기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이랄지 책임이 수반된다. 이것은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은 디귿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인 조직구조.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인 조직구조. 이것도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에 관한 것이죠. 거버넌스와 유사합니다. 거버넌스와. 릴 민간기관, 비영리기구를 활용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유인 체계를 창출하는 것.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이겠지? 그 다음에 미음 조직 내 주요 통제권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 어디서 나올까요?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준단 말이야. 분권화된 조직.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지. 비읍 정책으로 정의된 단일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 및 집행. 이것도 전통적 행정의 특징이에요. 자,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추구하는 이념이 효율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성의 이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면 돼요. 아셨어요? 자, 다시 한번 내용 보세요.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약이나 책임이 수반된다. 민주성에 가깝지 않습니까? 디귿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동적인 조직구조. 민주성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오케이? 자, 니은하고 디귿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비읍은 전통적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은 신공공관리론이고. 자, 여러분들 20번 문제 좀 유의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네. 자, 5회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이건 아까 정리가 됐던 거야. 갈등의 조성 전략 그러면 정의 재분배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 1번에서 정보 전달 통로를 의식적으로 변경을 시킨다. 이거 갈등 조성 전략입니다. 정보 전달 통로, 의사 전달 통로를 변경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까. 두 번째,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상위 목표의 제시는 갈등을 해소하는 갈등 해결의 전략이에요. 갈등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상위 목표 제시는 3번 정보 전달을 억제한다. 갈등 조성 전략이죠. 4번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분화. 이것은 구조를 분화시키는 겁니다. 1번, 3번, 4번은 갈등을 조성하는 전략이고 2번은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이다. 각각. 2번 근무성적 평정의 오류 가운데서 강제 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강제 배분법으로 첫머리 효과는 이것은 시간적 오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첫 인상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거야. 첫머리 효과. 여러분들 강제 배분법은 집중화, 엄격화, 그 다음에 관대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겠지? 이 집중화, 엄격화, 관대화를요 분포상의 오류라고 표현해요. 분포상의 오류.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정규 분포와 집중화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평가 결과가. 관대화는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격화는 반대죠. 그래서 이러한 분포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입견에 의한 오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동적 오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동적 오차. 선입견에 의한 오류. 밑에다 하나 정리하는데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시간적 오류를. 첫 번째, 시간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독립된 평가센터를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외부에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치해서
평가를 한다. 두 번째, MBO 방식입니다. MBO.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MBO에 의한 평가. 세 번째는 중요 사건 기록법.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시간적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오케이? 자, 2번에서는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죠. 분포상의 오류 방지. 우리나라의 행정조직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된다. 설명했던 것처럼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요,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은 뭐야?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됐습니다. 특허청은 딱 하나야.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소속 책임운영기관인데 그런 경우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오케이? 책임운영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한다. OX.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법률이 아니라. 2번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3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포함되는 것. 맞죠? 4번 실국관은 부처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개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개선은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장관의 보조기관. 참모는 장관의 보좌기관이라고 표현해요. 각각. 개선하고 막료. 보조기관, 보좌기관. 그래서 3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아까. 또 하나,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한다. 자, 유의해둬야 될 표현들이에요. 3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책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서 보니까 기억,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 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정책 공동체는 폐쇄형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형이죠. 정책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에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상호 대립적이죠. 그래서 정책 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이슈 네트워크와 공통점을 가진다. 거리가 멀어요. 니은 다원주의에서의 정부는 집단들 간의 조정자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맞나요? 다원주의 하에서 정부는 집단들 간의 조정자 또는 심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립적 심판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여기서 집단들 간의 그 말은 이익 집단들 간의 그 말이에요. 디귿.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 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참여자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 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한다. 맞죠? 그래서 상호 대립적인데 그래서 네거티브 썸 게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슈 네트워크 하에서는.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도출될지,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슈 네트워크는.
그렇지만 정책 공동체는 예측이 가능하죠. 정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1. 국가조합제는 이익집단의 자율적인 결정과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이익집단의 자율적인 결정,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제는 정부 주도하에 독점적인 이익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정부 주도하에 독점적인 이익 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거. 이게 국가조합주의 특징이거든요. 이익 집단의 자율적인 결성과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조합주의 특징이야. 4번에서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맞습니다. 니은, 디귿. 4번에서는. 5번. 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1번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심사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2번 볼까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3번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그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4번 원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재심 청구도 불가합니다. 재심 청구할 수 없어요. 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재심 청구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것도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출석위원이야. 자, 이 내용은 아주 특이한 조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야. 제적위원 과반수가 아니야. 그 다음 또 하나.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30일 이내에. 그 숫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자, 5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어야 됩니다. 자, 6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등의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내가 그 토요일날 수업에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미스났어요. 뭐냐면 제가 그 특강을 하면서 대통령 소속위원회를 얘기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예요. 아셨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고쳐놔야 돼. 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 좀 고쳐놓으셔야죠. 그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치분권위원회로 고쳐놓는다.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운영 중인 것은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예요. 그러면 대통령 소속위원회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이 세 개는 좀 참고해둬야죠. 그죠? 대통령 소속위원회로. 몇 쪽이에요?
그 심화특강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77쪽 확인하면 됩니다. 77쪽. 응? 6번에서 정답은 자치분권 유연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7번 문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